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수에 얽매이지 않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찰 소환 소식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오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에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시에 기사님이랑 합의하고 영상 지우신 거 맞으신가요? 오늘 안 줬어요? 어제 입장문에서는 영상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니까, 다쳐. 그런 취지죠. 네, 지금 보신 부분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먼저 이용구 차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이었죠. 11월 6일에 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이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하나 받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보셨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 택시기사가 가지고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합의를 하고 영상을 지운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지금 현재 경찰 수사에서는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 사건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또 일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제일 처음에 경찰에서는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니까 경찰청 내부에 이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는데 진상조사단의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로 서초경찰서장도 이용구 그 차관, 그 당시는 아마 차관되기 한 2주, 3주 전이었는 것 같은데 일단 신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그 과장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구 차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게 생활안전과라는 곳이 있어요. 생활안전과라는 곳에서 이제 이용구 차관의 그 신분을 알고 이걸 서울경찰청에 있는 생활안전과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한 번 보고를 했는 게 아니라 3번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 그다음에 피해자를 불러서 수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가 나왔다라는 점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이 서초경찰서의 관련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문서도 생성되지 않았고 이게 보고 라인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서초경찰서 내부에서 이 사건이 이제 중단될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어떤 내용일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서 서울경찰청에 있을 것인지는 아마 서울중앙형사 5부에서 아마 수사 진행 중이니까요. 조금 지켜보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이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가법을 적용하면은 입건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인 이 차량에 이 운전사를 폭행을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사 종결이 됐어요. 왜 내사 종결이 가능했냐면 이게 특가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로 봤기 때문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사안이 내사 종결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 특가법이 적용이 됐다면 아무리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 사건은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특가법을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를 적용하게 됐는가. 그렇게 될 때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경찰 내부에서 이미 이 이용구 차관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러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봐주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고요. 경찰과 별개로 검찰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2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일 처음에는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는 거는 일반 폭행죄, 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반의사 불벌이기 때문에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이 개입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이제 10에 보면 운전자 폭행이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그 자동차와 달리 이제 우리 승객들이 타고 있는 여객들이 타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그 대중교통 수단이 모든 시민들이 타고 있는 그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사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테러와 유사하다 이래서 이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새로 만들어지고 이게 2015년에 중간에 어떤 게 하나 더 들어가는가 하면 그 전까지 판례를 계속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운행 중일 때만 폭행을 해야지 승객이 내리는 그 순간, 승객이 타는 순간 이 순간에 폭행은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정차에 있을 때 순간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게 2015년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 운행 여객이 승차를 하거나 하차 중에 폭행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겠다. 사실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는 게 탈 때 승차 거부할 때 폭행 많이 일어나고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폭행이 많이 나잖아요. 뭐 승객 그거 비용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그 추가된 부분이 과연 지금 이용구 차관 전 차관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조금 전체적으로 저도 블랙박스를 정확히 못 봐서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분명히 정차를 했고 그 이용구 차관이 깨지 않아서 그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행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운행을 완전히 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인지 아니면 여전히 운행 중에 발생했는 문제인지 분명히 운전자는 다음에 승객을 아마 태우러 가려는 의사는 분명히 있을 듯하니까 그런 부분을 열고 이제 판단한다면 이게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아까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가법 5조의 10에 단순 폭행 협박만 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 이제 서울중앙 똑같은 부서입니다. 서울중앙 이제 5부에서 이 사건을 피의자로 불러서 언론에서는 이제 기소 절차가 남아 있다는데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한번 법원에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명확하게 운행 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명확하게 운행 중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이게 대한 최종 판단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재판 청구권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이 있는 거니까요. 법원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하관 지난 28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좀 부담이 됐던 걸까요? 그렇죠. 일단 그 당시에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언급이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면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용구 차관은 임명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관련되어 있는 기소된 사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입에 오르내리는 게 사실 부담이 됐을 겁니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어떠한 현 정부에 부담이 됐을 우려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시점이 이때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요. 인사 적체가 심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용퇴를 하게 되면 23기거든요. 그러면 나름 이 검사장급이라든지 좀 압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퇴는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면 이 시점이 예를 들면 법무부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차관도 이렇게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법무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달 초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인사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좀 술렁인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번 인사가 인사 적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대검 검사급 내규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이 고검장급 인사와 일단 지검장급 인사를 섞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검장급 인사는 고검장들끼리 하고 지검장급 인사는 지검장들끼리 하고 지검장급이 고검장급으로 승진이 될 수는 있어도 네. 고검장급이 지검장급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고검장급에 있다가 지검장급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제 외향상으로는 탄력적인 인사고 인사 적체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고검장급 인사에서는 말을 안 듣는 고검장급들을 나가라고 하는 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술렁인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검찰총장 임명 전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소집된 걸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박범계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총장 후보자께서 청문도 있고 또 임명도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통상 있는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예. 원래는 인사위원회라는 게 거수기가 아니라 그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인사의 기준을 정하고 인사의 내용을 정하고 인사의 방향을 정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로는 인사위원회가 이제 인사 발표하기 전에 그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맞냐 틀리느냐를 확인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오케이 이러면 그날 오후나 아니면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인사 발표 나는 게 원칙이었는데 네. 그 전례를 따르면 제일 처음에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이거 검찰총장 패싱 아니야? 검찰총장은 아직 인사위원회에서 뭐 검찰총장 그 후보자로서의 어떤 위치만 있는 거지 아직 검찰총장이 아닌데 그러면 대검 차장이 인사판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법무부가 법무부에 의한 법무부를 위한 인사판을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시피 여기에서는 인사의 원칙과 방향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첫 번째 몇 기수까지 검사장으로 갈 거냐라는 예. 이것도 제가 인사위원회 참석 안 했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혹시 틀릴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수를 어떻게 갈 거냐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 아직까지는 후보자겠죠. 대통령께서 이제 회부를 하셨으니까 6월 1일 날 이제 임명이 되시면 그때 총장이지만 총장 후보자가 20기예요. 예. 그럼 20기면 23기에 있는 사실 고검장급들은 안 움직여도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럼 고등 검사장을 움직이려고 하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탄력제, 순환보직제가 나와야 되고 지금 수원 고검 차장 빼고 나머지 차장 자리가 다 비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차장 자리에 고검 검사, 고검장을 이렇게 내려보내면 그게 지검장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고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6대 고검과 법무연수원장 이런 걸 국민들께 다 아실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법무연수원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검 차장까지가 이제 고검장 자리인데 그런 고검장 자리를 비우려면 대검 차장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순환보직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사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사판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러한 순환보직제라는 어떤 탄력제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다음 기수가 몇 명까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뭐 그 인사위원회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러한 탄력제는 장래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 지금 당장 이게 뭐 실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법무부 장관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면 법무부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 탄력적이라는 그 단어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인사 원칙이 발표되면서 고검장급에 대한 용퇴 압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8일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추가로 고검장들의 그 줄사퇴가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조상철 서울고검장님 퇴임사를 들었던 그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설득력이 있대요. 이게 뭐 자리 때문에 뭐 이렇게 용퇴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예.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서울고검장 자리가 하나 비었고 대구고검장이 원래 비어 있는 자리거든요.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고,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차관이 이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차관이 이제 사실상 고검 초임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한 3자리 정도는 현재로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고검장들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데요. 방금 원래는 고검이었어요. 고검장하고 지검장은 급이 좀 달랐고 전체가 37명 정도가 이제 네. 검사장급인데 그 고검장을 과연 낮추어서 고검차장으로 보내야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까지 그 고검의 최고의 1인 지상이었는데 그 다음 날 1인 지상 만인 지하, 만인 지하 1인 지상으로 가는 차장으로 간다는 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썩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듯한 속 유쾌하지 느낌, 않은, 분명히 예. 유쾌하지는 않을 듯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제가 나머지 고검장님들의 어떤 의사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차장으로 가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검찰 인사에서 아무래도 또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직제 개편안 그때 나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정이 되고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징계를 할 것인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징계를 해야 되면은 지금 현재 수사하는 부서에선 계속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징계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특히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승진 아니면 그냥 여기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냥 서울중앙지검에 계속해서 이제 남아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검장급 자리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승진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인사와 관련되어서 아까 승 위원님께서는 이제 일부 위원들이 이것은 장래를 향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검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박 장관이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대적인 인사가 있으려면 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검 자리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검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예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고검 자리들이 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고검장급 자리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뭐 서울고검장이나 아니면 법무연수원장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이성윤 지검장이 어디로 가느냐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럼 이성윤 지검장의 현재 자리엔 누가 올 것인가. 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가 원래도 중요했지만 지금 더 관심을 받는 것이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로는 이정수 검찰국장이라든지 신재철 뭐 서울 남부지검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존 대검 예구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역시나 녹취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규화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게 대검 예규와 법무부 직제 개편안과 차이점들이 좀 발견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안 그래도 저희들도 되게 궁금을 했어요. 장관께서 저런 말씀을 주시니 과연 저 예규가 무슨 예규냐라고 해서 명칭은 어떤 예규인가 하면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란 어떤 예규인데, 네. 이 예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예규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알 수 없지만 이제 YTN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예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이 예규가 만들어진 거는 6대 수사로 범죄가 제한되기 전에 예.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제한되기 전에 어떻게 이제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것이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만 지금 이제 직제 개편에서 가장 큰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대 범죄는 무조건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지금보다 낮은 지청인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네. 되니
이게 과연 검찰청법에 맞는 거냐? 이게 사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가야 되는 건데 저렇게 법제화하면 어떤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게 총장의 입장에서 필요하면 이거 진짜 이런 수사가 필요하니까요. 장관님 이거 좀 승인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장관이 그런 어떤 수사를 승인하는 게 사실상 수사 지휘의 내용이 되는 게 아니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범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조남관 대행한테 과연 이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수사심의 그러니까 합의체 운영을 한번 열어서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해서 대검 검사뿐만 아니라 고검 검사, 검사장까지 같이 모여서 어떤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수사 지휘권 범위 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사를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소하세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검찰 사무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권이라는 개념으로 수사 지휘를 내리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어떤 수사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요청을 받아서 그 수사를 하게끔 그 승인을 하시는 것도 이러한 어떤 수사 지휘권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청법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예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적용 범위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게 대검 예규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모든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수사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승인을 받으라는 거고 이 지금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검찰은 6대 범죄 수사밖에 못 했는데 거기에 한 번 더 제한을 가한 거란 말이죠. 여기가 이제 출발 선상입니다. 근데 범위가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이제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6대 범죄 전체에 대해서 다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뭐 총장의 승인 아니면 총장과 장관 이렇게 승인 다. 근데 이제 대검 예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원래 수사를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부패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 총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법무부가 훨씬 넓은 거고 이 지금 대검 예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소 고발 사건이죠. 민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사건도 모두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일단 이 수사를 할 때 이 대검에서는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 승인을 받는 건데 아까 이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형사부도 딱 한 개 부서만 그리고 특히 더 작은 지청만 가면 수사팀까지 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제 이 두 개의 충돌이냐 하면 검찰의 예규 같은 경우라면 수사를 시작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내부적인 그냥 뭐라 그럴까 절차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법무부의 직제 개편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수사 자체를 시작하는 데 굉장히 큰 그러한 승인이라든지 큰 절차를 한번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 자체의 시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죠. 한 말씀만 제가 조금 보태 올려드리면 대한민국 검사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대한민국 검사라는 명칭 속에는 나는 단독제 관청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이 승인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아도 나의 의지로 기소를 하면 그 기소는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람들에게 정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직제 개편을 저렇게 딱 해버리면 사실 서울중앙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금만 내려가더라도 그 형사부가 1, 2, 3, 4, 5 보면 보통 말부에서 이런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고 지청에도 분명히 부패 범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모든 도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살기 좋은 도시고 그 살기 좋은 도시에서 충분히 부패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청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팀을 꾸려야 돼요. 수사팀을 꾸리려면 수사팀 꾸리는 것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 있을 때 승인을 법무부로부터 받아라고 나왔고 그러면 그 수사팀을 꾸리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의 요청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아예 수사 시작조차도 못한다. 제가 말석 검사라 할지라도 어떤 정의관에 의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하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수사인데 이제는 애당초 처음부터 수사를 스타트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아니 6대 수사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수사 권한이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게
조금 수사권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될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임명이 될 경우에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 수장으로서 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의 검찰 개혁에 생각과 거의 유사하고 생각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김호수 후보자가 청문회를 할 때 예를 들자면은 뭐 조건부 제의처 같은 경우에는 또 검찰과 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오래 있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또 판사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혹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현재 정부와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